네, 그럼 지금부터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시작하시죠. 네, 2부 사회를 맡게 된 박혜진입니다. 1부에서는 좀 책에 대한 이야기,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눴고 2부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책 만드는 일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책을 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하면서 일을 하는 얘기로까지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하는 말, 그리고 저희도 이 시리즈의 책을 처음 보고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일기 형태이기는 하지만 글이 짧고 또 일기라는 형식이기 때문에 일기라는 형식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매일매일 써야 된다는 게 있고 하나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정해진 형식 없이 쓴다는 건데 매일매일 쓴다는 것은 힘들지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하고 어떤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서 다 재밌게 썼겠다 쉽게 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그렇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데 쓰면서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는지 네, 그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당연히 매일 써야 한다는 게 너무 크나큰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조금 눈 감았다 뜨면 하루가 지나가 있는 거예요. 하루 밀렸잖아요. 그게 3일, 4일, 5일 되면 일주일이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회만 쓰면 되는 게 일주일이 밀리면 이게 30회 가까이 되어버린 상태라서 이게 밀리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 메모라도 해야 된다, 한 줄이라도 써야 된다 그런 게 심했어요. 제가 여기 에필로그에도 썼지만 뭘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6월 30날 이 방점을 찍었을 때 정말 저 자신을 쓰다듬었어요. 잘했다. 이런 걸 해내다니. 이런 걸 해낸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고비는 언제였냐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시작할 때. 나는 항상 밀리는 사람이고 그때그때 해결하는 요령파지만 혜진 씨는 항상 진정성 있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노력파이기 때문에 혜진 씨만 믿고 따라가야겠다. 근데 이 책의 지필 고비는 혜진 씨가 못 쓰겠다고 했을 때 제가 2차례 선언했던 것 같아요. 네,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뭐 이랬던 것 같은데요. 선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보다 더 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때부터 제가 많이 밀어붙였어요. 제가 팀장이지만 일을 할 때 밀어붙이진 않거든요. 당연히 알아서 잘하고 저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는데 이거 쓸 때는 제가 정말 아침에 오자마자 출근해서 어제 썼냐 사감 선생님처럼 오늘부로 며칠 밀렸냐 쓸거리는 있냐 출근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매일 봐야 되는데 네, 이걸 써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책만큼은 제가 좀 끌었다. 말미에 와서는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쓰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게 저였다는 얘기. 네. 아 정말. 네. 저는 사실 매일매일 쓰는 게 어려웠는데 그것보다도 진짜 글을 완성하지 못하는 게 좀 병적일 정도로 완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써놓고 이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다른 거를 쓰고 다시 거기로 또 넘어가고 글을 또 넘어가고 그래서 보통 선배는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은 보통 앉아서 그걸 끝내는데 저는 그걸 못 끝내요. 계속. 그래서 완결의 지점을 찾지 못해서 그게 너무 어려웠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하고 싶었고 또 어떤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할 텐데 그런 건 뭐였는지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혜진 씨랑 4년째 지금 일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았어요. 뭐 회사에서 다소 투박한 방식의 조직 개편도 있었고 만들던 잡지가 없어지기도 했고 새로운 잡지를 만들기도 하고 잘 안 된 책은 수없이 많고 베스트셀러도 그 중에 냈었고 그 와중에 저는 시집도 내고 상도 받고 혜인 씨는 등단도 하고 해서 4년인데 굉장히 긴 시간을 함께 보낸 것 같고 또 묘하게 전생에 동업자나 가까운 이웃 오누이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뭔가 겹치기도 많이 겹치고 이따 서명하실 때 보시면 알 텐데 글씨체도 비슷해요. 생긴 건 매우 다르고 혜진 씨가 다르지만
그래서 이 책이 처음에 기획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 전에 다섯 권의 선배 필자들이 이 책을 썼죠. 그 중에 부부가 세 쌍이 있는데 그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책이 커플이 쓴다고 해서 부부가 쓸 책이 아니다. 부부는 생활을 하는 거고 책에 대해서 진짜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파트너, 그러니까 동료다. 이걸 쓸만한 동료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냐? 우리 둘밖에 없다. 이건 대한민국 출판계를 위해서 우리가 써야 돼. 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시작을 했으나 어려웠고요. 하지만 오만이었죠. 오만이었죠. 근데 그 오만이 저의 동력이 되어 큰 소리 쳐놓은 게 너무 많으니까 결국은 쓰게 됐고, 마지막에 쓰게 됐을 때 결국 그걸 했다는 게, 그러니까 저의 단독자서도 물론 기쁘지만 제가 믿는 동료랑 책을 냈다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었어요. 지금 이 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네요.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셔서 저는 웬만한 일들은 다 해요. 네, 하지 않은 일들은 거의 다 하고 해보고 뭐 이렇게 힘들면 그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은 그게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해보고 안 되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지 못했는데, 뭐 그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예전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편집자가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전문직이라는 게 뭐 시험을 통과해서 뭐 어떤 그 직업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비롯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전문성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저 나름의 어떤 화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선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얼마간은 기록으로 남아서 좋고, 또 한편으로는 생각처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책에 대해서 혹은 편집에 대해서 좀 더 원했던 것만큼 쓰지 못한 아쉬움도 있는데, 어쨌든 한 권의 책이 완성됐기 때문에 또 그건 다음에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4월로 넘어가서 한 꼭지씩 낭독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 텐데요. 아까 혜인 씨 마지막에 혜인 씨 남은 이야기는 단독 저서로 나올 거예요. 네, 몇 년 안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256페이지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을 이 책만 2번에 나눠 썼어요. 2권짜리 책이기도 한데 1, 2권 이렇게 나눠서 읽은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 12가지 챕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다운증후군도 당연히 있고요. 자폐, 뭐 농아, 맹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면 그 12가지 어떤 소수자들, 장애인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아들도 있어요. 아들. 아버지와 아들. 그만큼 문제적인 경우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제가 읽고 짧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책의 일부에 불과한 다운증후군 챕터는 내게 용기를 주었다.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다운증후군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자신도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우리가 어쩌면 다른 삶을 살았을 우리보다 훨씬 낫기 때문이에요. 훨씬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아이에게 감사할 뿐이다. 새벽에는 그런 아이에게 약간 화를 냈던 것 같다. 미안해. 나와는 다른 나의 아이야. 내 사랑아. 다음 챕터는 자폐다. 천천히 읽어봐야 할 것이다. 다른 아이들을, 다른 삶들을,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들을. 네. 내 아이가 나와 다르다는 명제, 그런 선언은 저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1월 1일 글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기다리던 내가 아니야 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그 책에서도 아버지로서의 어떤 고민, 그리고 그 고민들을 책으로 좀 돌파라고 하면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이제 속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보였던 글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이게 파비엥 툴메라는 프랑스 작가의 웹툰인데요. 카툰에 가까운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아이를 낳으면 일단 아버지를 한 달 쉬더라고요. 한 달 쉬고
아이가 아프다 그러니까 석 달인가를 그냥 쉬면서 이렇게 플로방스 마을에 가서 몸도 좀 추스르고 생각도 좀 하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서 3일 휴가가 나왔고, 그리고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휴가를 더 냈는데 다 연차해서 까여서 그 해에 굉장히 고달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친구 너무 엄살이다, 한국에 왔으면 큰일 났을 친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4월에서 글을 읽을 건데요. 저는 막내인이라는 책을 읽고 쓴 글입니다. 찬옥계의 소설이었죠. 네, 한스미디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 재미없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일까. 신뢰하는 독서가가 곁에 있어서 좋은 건 훌륭한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다는 것만큼이나 보지 않아도 될 책을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효인 선배가 막내인을 읽고 가볍게 한마디 했다. 이 책은 안 봐도 될 듯. 2년 전 여름 선배도 나도 찬옥계의 1367을 재밌게 읽었다. 해외 소설이라면 주로 서구권에 집중돼 있고 동아시아라고 해도 일본 소설이 대부분이어서 홍콩을 배경으로 제법 흥미롭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주는 독서의 맛이 있었다. 찬옥계의 단편이 있으면 리터에 소개해도 좋겠다 싶어서 수소문한 적도 있으니 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꽤나 진지했고 또 그에 대한 우리의 기대도 가볍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막내인은 패스하기로 한다. 이 책은 안 봐도 될 듯하므로. 사실 이렇게 읽지 않은 책에 대해서 쓰는 건 서평을 쓰는 사람으로서 혹은 책에 대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책에 대한 어떤 비하나 혹은 평가라기보다는 책을 같이 읽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저는 항상 혼자 읽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같이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읽어야 왜냐하면 책이라는 게 너무나 많고 그 많은 책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기에 우리는 책을 통해서 세상이 넓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자기만의 취향을 갖게 되고 그 취향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편협으로 또 스몰되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서 좋았던 책은 공유하고 좋았던 책을 공유하는 것만큼이나 그 책 좀 너랑 안 맞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주는 게 되게 좋은 독서 관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사람의 독서 취향에 대해서 좀 서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막내인 찬옥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서로가 갖고 있는 소설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선배랑 저는 소설 읽을 때 보는 지점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다르긴 하죠. 네, 좀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좀 추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뢰를 하기도 하죠.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네. 혜진 씨는 그 인물과 인물 간의 팽팽한 갈등, 관계, 거기에서 비롯되는 대화에서 뉘앙스들, 이런 것들 잘 캐치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소설의 시간과 공간이 인물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네. 제가 그 얘기를 되게 여러 번 들어서 혜진 씨는 그 소설을 볼 때 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 제가 최근에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내가 대화에 집착을 하지? 근데 그게 예전에 투고원고 볼 때 생긴 습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간 안에 이 원고, 이 소설이 출간될 만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대개의 대화를 잘 쓴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소설은 나쁘지 않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대화라는 게 이 사람의 감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일상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소설인데 대화가 좀 이상해라는 생각이 드는 소설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아닐까라는 해답을 혼자 찾아봤어요. 막내인에 대해서는 저도 썼는데 거기 아래 당구장 표시가 돼 있어요. 찬옥계의 전작을 저 빼고 후배들이 다 얘기하는데 저만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읽은 척 했더니 다 속아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근데 또 읽기 싫은 거예요. 또 다 얘기 들어서 추리소설인데. 그래서 막내인 나오자마자 제가 진짜 거의 예약 판매 수준으로 사서 빠르게 읽었는데 실망을 하여 여기 뭐
그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취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빠르게 읽히는 추리 소설인 거는 사실이고 또 홍콩의 추리 소설이라는 특유의 분위기도 굉장히 매력이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추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선배는 글 이렇게 소설 볼 때 이렇게 읽다가 결과를 막 보시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네. 하지 않는 독서 습성인데. 네. 맞아요. 그래서 오르부아를 저한테 추천했을 때도 오르부아를 끝에 보면 안 되거든요. 완전 반전. 근데 봤어요. 저는 근데 오르부아르는 끝에를 내용을 알아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따라 읽을 수 있었어요. 저는 5월은 크로스에서 읽을 텐데요. 또 그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281페이지고요. 뒷부분 읽을게요. 전쟁을 통해 함몰된 인간성에 대한 고발을 하기 위해 구덩이에 떨어진 주인공이 잘린 말대가리와 함께 묻혀 말의 입속에 남은 공기로 호흡을 유지한 덕분에 간신히 살아나는 장면이 있다. 짐승이 인간을 살렸고 인간은 인간을 죽였다. 그것은 전쟁이다. 전쟁은 인간성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비참한 경험일 것이다. 프랑스어로 오르부아르는 잘 가요 안녕이라는 뜻이다. 관용어로는 또 보자. 소설을 다 읽고 났을 때 제목이 주는 울림마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실 그 퓨에르 르메트르는 그 예전에 이건 열린 책들이 나온 책이죠. 그 전에 네. 다산북스에서 이렌이라는 추리 소설이 있는데 그거 저희 아내한테 추천받아서 봤는데 그것도 뒤부터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보다 추리 문법이 훨씬 강해서 뒤를 읽으면 앞을 읽을 수가 없는 소설이었어요. 그래서 읽고 지나갔었는데 그 시절부터 르메트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르메트르가 어느 날 심경의 변화를 겪었는지 추리 문법을 좀 덜한 본격적인 소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른바 순문학 소설을 썼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르부아르고 굉장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박혜진 평론가가 저한테 해준 얘기입니다. 네. 그 오르부아르를 쓴 르베트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차기 노벨문학상 수상자라고 어제 언급이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하게 소설을 진짜 늦게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정말 중년이 넘은 나이에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추리소설을 썼죠. 그래서 추리소설의 몇 대, 뭐 3대 왕 뭐 이렇게 불릴 정도로 추리소설을 정말 잘 쓰는 작가였는데 어느 날 난 이제 순문학 쓰겠어. 내가 현대사를 한번 정리하겠다. 내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약간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추리소설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현대문학, 현대소설을 다룬, 현대 역사를 다룬 소설을 쓰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얕잡아 봤겠죠. 근데 공쿠르상을 이제 수상을 했죠. 그래서 정말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그 장르를 넘어서서 진짜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제 보여준 작가였는데, 이 작품도 너무나 이제 훌륭한 소설이었고, 특히 오르부아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그 전쟁이 터져서 그 전쟁의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다 나가서 자신의 뭐 젊음도 잃고 여러 가지들을 희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사회에서는 전사자들에게는 거의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지만 돌아온 자들에게는 오히려 뭐 그에 대한 오히려 결핍과 패배감들만 안기게 해주는,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끄러움만 느끼게 해주는, 이렇게 사회에서 점점 주변화되고 이제 패배자처럼 되는 이들이 이제 꾸미는 하나의 대복수극 같은 건데, 소재뿐만 아니라 내용도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어서 거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는 그 전부터 이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제 취향에 딱인 소설이었고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 했네요. 읽어주세요. 네. 선배가 쓴 5월 글 중에서는 포클랜드 어장 가는 길이라는 글이었고, 제가 잘 보지 않는 책, 그런 종류, 그런 카테고리의 책이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포클랜드 어장 가는 길은 먼 바다 위의 인간들에 대한 책이다. 원양 어선과 원양 어선에 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젓가락질에 골몰하며 해양 생태계를 걱정하는 포즈만 취했던 내가 전혀 몰랐던 세계다. 저자의 직업은 옵서버인데, 책에 따르면 원양 어선에 승선하여 생물학적 자료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달리 표현해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감시자이자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훌륭한 관찰자이다. 생소할 수밖에 없는 원양 어선의 세계를 쉽고 담백하게, 때로는 철학적으로 풀어낸다.
바다의 생명과 생태계를 더 구체적으로 걱정하는 이들은 바다 위의 인간들이었다. 물론 바다에 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잡아 올리고 파괴하는 이들도 그들이다. 이 딜레마가 젓가락으로 생선살을 바르듯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노동이 끼어 있어 더더욱 그렇다. 네. 이 책은 읽으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한라산 막 돌아다니다가 논픽션이에요. 최희철이라는 분이 소설 지망생이기도 하고 아주 해양문학상 같은 걸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직업이 없어 보는데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이게 실제로 원양어선에 뭐 같이 올라타는데 선원은 아니고 기록하고 관찰하는 사람인데 마리조와 해양 자료를 기록하는 거지 많이 잡는지 보는 거더라고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잡아 올리는지. 그래서 많이 잡으면 그거를 보고를 어떤 기관에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되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선원들이랑. 사이가 아주 좋을 것도 없지만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원양어선의 선원들도 물고기를 많이 잡을 생각은 정해진 것보다 더 이상 잡을 생각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지속 가능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는 못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새로운 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논픽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적인 문장도 많고 장면에 대한 묘사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것저것 맛있는 데 찾아가서 먹는 걸 좋아해서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좀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요즘은 고기로 태어나서를 읽고 또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딜레마에 저를 빠지게 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5월 책을 읽었나요? 제가 길을 잃어서. 제가 크로스로 오르부아를 읽었고 포클랜드를 읽어주셨고 네.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가는 네. 차례입니다. 네. 매끄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나오는 뭐 거의 180한 권 각각, 그리고 거의 1년치에 해당하는, 전체를 다 합하면 1년치에 해당하는 글들, 이렇게 책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딱 한 권 네. 추천을 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바르도의 링컨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읽으신 그 책 분도 비행기에서 읽으셨다고 하지 네. 않으셨어요? 심지어 제가 스톡홀름에 가는 비행기에서 여행을 안 좋아하신다고? 묻지도 않았는데 비행기에서 그냥 읽었다고 하면 되는데 제가 또 헬싱키 공항에 가는 비행기에서 읽었는데요. 다 읽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네, 너무 좋더라고요. 서양 사람이 미국 영미 문학인데 귀신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당연히 그쪽에서 뭐 영혼에 대한 개념도 있고 그런 옛 이야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거기 나온 귀신들이 동양적이에요. 원한을 갖고 있거나 한을 못 풀어서 지상에 좀 매여 있는 존재들. 그 부분이 흥미로운데 그것보다 더 흥미로웠던 거는 소설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었어요. 주도적인 서술자가 없고 화자가 계속해서 바뀌는데 심지어 그 중간중간에 객관적인 기록물이 소설을 앞으로 끌고 나가는 하나의 화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3분의 1 넘어갈 때까지 몰입이 안 되는데 비행기니까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문학 편집자고 책도 몇 권 쓴 사람인데 소설 3분의 1까지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부터는 몰입을 하게 돼서 마지막에 거의 울 뻔 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추천을 했죠. 네. 했는데 현 씨도 너무 재밌게 읽었다고 하고 그걸로 막 글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저는 맨부커상을 좀 어려워해요. 맨부커상 수상작들은 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특징도 강하고 그래서 맨부커상 수상작들 좀 거리감이 있고 읽을 때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바르도의 링컨은 아마도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그 선입견에 의해서 좀 스킵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다행히 읽게 됐던 책입니다. 저는 한병철 작가, 철학자의 땅의 애찬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니까 제가 어떤 책을 많이 읽는지 이걸 역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땅의 애찬 같은 경우도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은 그 한병철 학자가 이제 식물에서 정원을 기르면서 그 어떤 상실감들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이 책에도 썼지만 그 헬렌 맥도날드가 쓴 메이블 이야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좀 걷잡을 수 없는 상실감을 이제 매를
키우면서 매를 키운다는 건 사실 어떻게 매는 길러지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표현인데 그 매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좀 어떤 노력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에서 감동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은 아니지만 소설 같은 논픽션 작품들을 좀 추천합니다. 이렇게 책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감탄하는 것들 뭐 이런 정조들로 이 책은 좀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기운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부정적인 감정을 뽑자면 절판된 책에 대해서 네. 이야기할 때 이제 아쉬움을 토로한다거나 가끔은 왜 이 책을 더 살려놓지 않았다니 이렇게 좀 작은 화도 내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은 구할 수 없지만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일까요? 저는 이 책에 썼는데요. 정말 민음사 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분들께 항의하고 싶은데 제가 관계자네요. 네. 니콜 크라우스의 책들이 절판돼서 지금 새로운 독자들이 그 책을 사랑의 역사와 그레이트 하우스를 읽을 수 없다는 데에 굉장한 통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음사에 나온 모던 클래식 시리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니콜 크라우스의 그레이트 하우스였고 그걸 글도 여러 번 썼었고요. 사랑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영미 소설이 읽을만 하구나. 그리고 해외 소설가들은 이런 고민을 갖고 있고 이걸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구나에 대한 감탄을 갖고 좀 해외 문학의 마음을 열게 한 책이었어요. 그전에는 철학책 혹은 시집만 읽다가 소설에서도 어떤 시적 영감을 받은 첫 번째 책이 사랑의 역사고 그 다음 책이 그레이트 하우스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출판사에서 빨리 낼 수 있도록 네. 민음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녹음은 되고 있지만 공개 인스타 라이브가 나가버렸어요. 저는 뭐 여러 아쉬움들이 있는데 없어진 책들 19호실로 가다 같은 경우에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예전에 이제 민음사에서 나왔던 책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절판이 돼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도리스 레싱의 작품만 있는 건 아니었고 엔솔로지였거든요. 도리스 레싱을 비롯해서 페미니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설집들을 쭉 모은 소설집이었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안타까웠는데 또 다른 출판사에서 잘 정리가 돼서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마음이 조금 아쉬움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다른 형태로 뷰에 따라서 다른 책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이제 정리하는 질문들 해볼게요. 책 쓰고 나서 물론 책을 읽고 나면 독자들도 어떤 변화를 경험하지만 독자들만큼이나 그 책을 쓰는 저자들도 큰 변화를 이제 경험하잖아요. 이 책 쓰고 나서 어떤 변화를 좀 경험하셨는지. 기록하고 싶어졌어요. 저는 제가 기억력이 비상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그래서 시를 써야 될 때도 이걸 시로 써야지라는 걸 별로 메모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실제로 시를 쓸 때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자면은 잘 떠오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메모를 해야 되는데 습관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웠어요. 메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모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졌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나도 메모할 수 있겠다, 나도 기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부터는 제가 읽은 것들,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써서 그것들을 엮어서 더 좋은 글을 쓰고 그리고 더 좋은 책을 만들어서 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 보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또 이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소설이든 뭐든 책을 읽고 나면은 제 기억을 잘 못해요. 저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읽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도대체 이
책들을 읽어서 다 무엇하나. 소설 읽고 나서 어떤 소설들은 정말 줄거리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결과가 어떤 결과를 맺었는지는 정말 까마득하게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 혼자 타협을 한 게 그냥 무의식 어딘가에 있겠지. 언젠가에 튀어나오거나 이게 다른 것에 영향을 주거나 하겠지. 그런 좀 확인할 수 없는 무의식의 기대어서 기록하지 않고 그냥 막 바쁘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읽고 그때그때 써야 하는 글들을 쓰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렇게 다시 제가 기록했던 걸 읽어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반추하면서 여러 생각들을 다시 좀 이렇게 꿰게 되는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소설이든 시든 혹은 그렇지 않은 것이든 또 혹은 어떤 형태의 기록이든지 좀 정리를 해가면서 내 의식에 남기는 독서 활동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들을 이렇게 내고 또 오늘도 책을 만들다 왔지만 앞으로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이런 약간은 나쁘끄러운 세상 이런 나쁘끄러운 얘기를 해야 된다니 앞에서 민망하지만 서윤 시인 그리고 편집자님께서는 어떤 책을 만들고 싶으신지 궁금하네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최근에 영미 소설 보면 9.11 테러 그리고 난민 아프가니스탄 혹은 이라크 전쟁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거의 거기에서 파생된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나라 소설은 비껴가거나 피해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전면으로 바라보는 소설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리되지 않은 최근의 역사를 여러 등장인물들이 촘촘하게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스펙터클하게 하지만 인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작품을 누군가가 써주신다면 같이 제가 전심을 다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열심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추상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원고를 보내주시면 원고를 모집합니다. 네. 저는 앞서서 지금 읽고 있는 책 어떤 책이냐고 질문하셨을 때 삼국유사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민음사에 나오고 있는 세계문학 전집 안에 있는 한국 작품들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안 읽었었거든요. 외국 소설들 중심으로 많이 읽고 거기에는 굳이 책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건 내가 가보지 못했고 살아보지 않은 멀리 있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점점 더 멀리 있는 것들을 독서를 했는데 10월 달에 저희가 팀 워크숍을 제주도로 갔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의도하지 않은 어떤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게 제주도의 민속춤이라고 해야 할까요? 각 동네마다 그 동네에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감으로 표현한 것 형태를 가지고 와서 큰 축제를 하는 거였어요. 한 팀마다 주어진 시간이 2분이었고 그 2분 동안 보여주고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때 굉장히 멋있고 내가 알고 싶고 한 것들은 그리스 로마라든지 아주 저 멀리 있는 낯선 것들이었는데 그 광경에서 저 너무 카리스마와 멋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것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대한 굉장히 낯선 감정들이면서 알고 싶은 것들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안에는 이상도 있고 홍길동도 있고 춘향전도 있고 그 밑에 삼국유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신 구조가 어떤 것인가 한국인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좀 책이 나오면 또 거기에서 어떤 즐거운 어떤 경험을 하는 독자들도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는 좀 비슷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현대사. 네. 그 현장에 당연히 저도 있었고요. 정말 우연히 축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주시에서 굉장히 큰 축제였는데 각 동 대표들이 나와서 2분 동안
춤을 추고 마을 축제를 재현하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이 안 끝나고 막 흥이 오르니까 계속 춤을 추고 계속 풍화를 울리는 거예요. 밀려요, 그러면 사회자가 얼른 나가란 말이요. 시간 안에 끝내면 뭐 점수 더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와중에서도 막 비슷한 생각인데 4.3에 대해서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4.3 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고 그때 상처가 지금까지 당연히 남아 있을 텐데 또 굉장히 즐거운 몸짓을 보고 네, 재미라고 말하기 좀 어렵고 복잡한 감정이 있었는데 혜진 씨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